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코르베스 시. 강담 구자형. 출연 민서, 성혁. 옛날에 병아리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가 있었어.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수탉이 빨간 바퀴 4개가 달린 예쁜 마차를 하나 만들고 쥐 4마리를 앞에 매 마차를 끌게 했어. 그 다음 병아리와 수탉이 마차에 올라타고 그렇게 길을 떠났지. 길을 가다가 그들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 고양이가 말했지. 어디로 가는 거니? 그러자 수탉이 대답했어. 코르베스 씨네 집으로 가는 길이야. 고양이가 말했어. 나도 같이 태워줘. 수탉이 대답했지. 그럼 물론이지. 뒤쪽에 앉아.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조심해줘. 내 빨간 바퀴를 더럽히지 않게. 바퀴야, 굴러라. 쥐야, 휘파람을 불어라. 코르베스 씨네 집으로. 조심해줘. 내 빨간 바퀴를 더럽히지 않게. 바퀴야 굴러라. 쥐야 휘파람을 불어라. 바퀴야 굴러라. 쥐야 휘파람을 불어라. 코르베스 씨네 집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는 동안 길에서 맷돌 하나, 달걀 하나, 오리 한 마리, 옷핀 하나, 바늘 하나를 차례로 만나게 됐고 그들 역시 마차에 함께 타게 됐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코르베스 씨의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코르베스 씨는 집에 없었지.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쥐들은 마차를 마구간으로 몰고 갔고 병아리와 수탉은 막대 위로 날아올라 앉았어. 고양이는 벽난로 안으로, 오리는 우물가로, 오피는 의자 방석 속으로, 바늘은 침대의 베개 속으로 들어갔지. 맷돌은 문 위에 얹혔고 달걀은 수건 속으로 몸을 말았어. 그때 코르베스 씨가 집에 돌아왔어. 그는 벽난로로 가서 불을 피우려 했는데 고양이가 재를 얼굴에 확 뿌렸어.
그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씻으려 했지. 우물가에 이르자 오리가 얼굴에 물을 뿌렸어. 그리고 그가 얼굴을 닦으려는 순간 수건 속에서 달걀이 굴러나와 깨지며 눈에 달라붙었지. 그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잠시 몸을 가누려 의자에 앉았는데 오핀이 그를 찔렀어. 몹시 성이 난 그는 침대로 갔지. 그리고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바늘이 그를 찔렀어. 그러자 그는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 하지만 문에 다다르자 위에서 맷돌이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코르베스 씨를 덮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수탉은 고개를 들고 굴러라 하고 외쳤지. 쥐들은 휘파람 불며 마차를 끌고 갔어. 병아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서 있었고 고양이는 불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 오리는 물을 튀겼고 달걀은 굴러 나왔지. 우삐는 말이 없었고 바늘은 기다렸어. 맷돌은 문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린메르헨 오디오북에 실린 코르베스 시라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제법 그럴듯해요. 수탉하고 병아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수탉이 직접 마차를 만들거든요. 네, 만들죠. 빨간 바퀴 4개가 달린 예쁜 마차인데 이걸 쥐 4마리를 묶어서 끌게 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아주 아기자기한 상상력이죠. 쥐가 끄는 마차라니.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귀여운 동물동화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에 합류하는 동행들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는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엔 맷돌, 달걀, 오리, 오핀 그리고 바늘까지 이 마차에 올라타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이 수상한 조합의 일행이 모두 함께 코르베스 씨의 집으로 향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나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공간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코르베스 씨 이야기를 통해 그 섬뜩한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낯섦.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분명 동화인데 읽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지거든요. 맞아요. 뭔가 찝찝해요. 동화가 우리에게 보통 줘야 할 어떤 약속, 예를 들면 뭐 교훈이나 위안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기묘한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일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묘한 여행길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수탉과 병아리가 탄 마차가 길을 가다가 차례차례 동행들을 태우는데요. 그때마다 수탉이 노래처럼 외치는 주문이 있어요. 아, 그 주문이요. 조심해줘, 내 빨간 바퀴를 더럽히지 않게. 바퀴야, 굴러라. 쥐여, 휘파람을 불어라. 코르베스 신의 집으로. 이 주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차는 점점 더 이상한 승객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 주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마치 무슨 즐거운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아주 경쾌하잖아요. 네, 맞아요. 신나 보이죠? 그런데 태우는 승객들은 뭐 맷돌이나 바늘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들이란 말이죠. 이 부조화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일종의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즐거운 노래와 불길한 동행의 만남. 여기서부터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마치 신나는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화면은 점점 공포스러워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마침내 이 기묘한 일행은 코르베스 씨의 집에 도착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집이 비어 있었어요. 네, 집주인이 없었죠. 그러자 이 방문객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서 숨어버려요. 맞아요. 그 장면 묘사가 정말 섬세하죠. 고양이는 벽난로 속으로, 오리는 우물가로,
오피는 의자 방석에 몸을 찔러 넣고 바늘은 침대 베개 속으로 파고들고요. 네, 심지어 가장 무거운 맷돌은 문 위에 위태롭게 자리를 잡고 깨지기 쉬운 달걀은 수건 속에 몸을 숨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이거 완전 완벽한 함정인데요. 집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할 법한 모든 행동의 동선 위에 덫을 놓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불을 쬐고 물을 마시고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고 이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전부 공격의 빌미가 되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소름 돋는 지점이 드러나요. 바로 일상의 배신이라는 주제죠. 일상의 배신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벽난로, 의자, 침대 같은 사물들은 우리의 휴식과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가장 믿었던 공간과 사물들이 주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완벽하게 변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안전이라는 믿음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하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섬뜩한 설정인 거죠. 안식처가 순식간에 적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코르베스 씨가 드디어 집에 돌아오면서 이 끔찍한 연극에 막이 오르는 거군요. 네, 이제 막이 오릅니다. 집에 돌아온 코르베스 씨는 피곤했는지 가장 먼저 벽난로로 가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당연히 따뜻한 온기를 기대했겠죠. 그렇죠. 하루의 피로를 녹이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벽난로 안에 숨어있던 고양이가 그의 얼굴에 재를 확 뿌려버립니다. 공격의 시작이죠. 물리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코르베스 씨는 당황하고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온했던 그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묻은 재를 씻으려고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우물가에 있던 오리가 그의 얼굴에 물을 세차게 끼얹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네, 이제 얼굴이 온통 젖고 재범벅이 되자 그는 수건을 집어드는데 그 안에 있던 달걀이 굴러나와 깨지면서 그의 눈에 그대로 달라붙어 버려요.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된 거네요. 네, 이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공격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악의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네요. 처음엔 그냥 불쾌감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젠 물을 뿌려서 체온을 빼앗고 달걀로 시약을 차단해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상한 건 이 동물이나 사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팀워크가 좋을까요? 마치 누군가 지휘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코르베스 씨를 파멸로 몰아가는데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조직적이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조직적인 악의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왜 이들이 코르베스 씨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동기는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코르베스 씨를 파괴한다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뿐이죠. 이 모리의 썩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이유를 알면 대처라도 할 텐데 이건 대처할 방법도 피할 방법도 없는 공격이니까요. 정말 속수무책이네요. 시야까지 빼앗긴 코르베스 씨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자 방석에 숨어있던 오핀이 그의 몸을 날카롭게 찌르죠. 이제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안식처인 침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베개 속에 있던 바늘을 다시 한번 그를 찌르죠. 이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상태. 집이라는 공간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안락함마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당한 거네요. 네. 결국 코르베스 씨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서 이 끔찍한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문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맷돌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를 덮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허무하죠. 정말이지 너무나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통쾌함보다는 좀 찝찝함과 의문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코르베스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는 질문이요. 맞아요. 바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보통 동화라면 사실 코르베스 씨는 동물을 학대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설명이라도 한 줄 있을 법한데 이 이야기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죠. 그냥 집에 돌아온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죽어야만 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가 동화의 탈을 쓴 뭐랄까 실종은주의 문학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세계 기본 법칙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원인과 결과가 없네요. 네. 우리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르베스 씨는 아주 차갑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요. 이유 없는 불행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명확한 이유나 논리 없이도 끔찍한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부조리의 개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조리함은 그림 형제가 수집했던 민담 원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 원전 민담들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아는 디즈니 스타일의 교훈적이고 희망적인 동화는 사실 많이 각색된 버전이고요. 원전 민담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가혹했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긴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이유를 묻지 않고 찾아왔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동화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위로나 질서조차 거부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끝난 뒤에 마지막 장면은 어떤가요?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도덕적 평가나 결론도 제시되지 않죠. 코르베스 씨는 억울하게 죽었다 라거나 가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같은 독자의 감정을 해소시켜줄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사건은 그냥 일어났고 이제 끝났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는 독자에게 더 큰 혼란과 실존적인 공포를 안겨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의나 인과응보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코르베스 씨라는 아주 짧고 기묘한 동화를 통해 평온한 일상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주제를 마주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공간이 한순간에 나를 공격하는 함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운이 나빴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확인했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고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아침에 일어나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던져주신 질문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어쩌면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묘하고 불편한 동화는 우리에게 우리가 안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나의 집, 나의 평온한 일상,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기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 번쯤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